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작가 김동운, 출판사 한티제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한티제 출판사의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김동운 교수님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세요.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곳과는 다른 분위기지만 저도 늘 현장에 있으면서 뛰어다닌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동운 교수님은 현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주말에는 무료 진료소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고 폭염 시기에는 진료 가방을 메고 쪽방을 둘러보고 계신답니다. 이 정도 이력만 봐도 이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력을 더하자면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의 공부도 봐주시고 건강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했을 때 격리병동에서 방호복을 입고 실전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의료를 이용해 돈벌 공리만 하는 의료 상업화와 의료 민영화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정말 저 개인적인 마음에 엄지척입니다. 인간미 넘치는 김동운 교수님, 하트 받으세요. 이 책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코로나19 대구에서 2부, 사람의 향기 3부, 혐오와 차별을 넘어 4부, 내가 꿈꾸는 세상 책을 펴내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25년 전 의과대학 면접시험에서 한 원로 교수님께 받은 질문이다.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다. 족보에 나와있던 질문이기에 당연히 답도 외우고 있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 둘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의사. 그런데 그렇게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인간미가 넘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순간 책상 위의 채점 용지만 보고 있던 세 분의 면접관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의과대학 공부는 늦가기 의대생에게 버거웠다. 수많은 과목을 외우고 또 외워야 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죽을 맛이었다. 서로가 무한 경쟁자였다. 의대에서 인간미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물론 의대 교과목 어디에도 인간미를 가르치는 내용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더 힘든 수련 과정의 시작이었다. 인간미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는 일조차 힘들었다. 잠이라도 충분히 자고 싶은 전공의 시절엔 인간미를 생각한다는 건 사치였다. 전문의를 만들기 위한 수련은 혹독했지만 인간미를 수련한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의가 되고 전임 강사가 되고 어쩌다 대학병원에서 교수라는 명찰을 단 의사가 되었다.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의사의 길을 묻는 후배들 앞에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 올바른 가치, 태도, 철학을 가르치는 의료인문학, 의료윤리학 같은 수업 준비에 정성을 다했다. 천박한 의료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부끄러웠다. 나는 과연 그런 의사로 살고 있는가? 좋은 의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 환자들이 힘겹게 병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의료 환경에 저항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건강할 권리마저 위협받는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편견과 차별에도 맞서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틈틈이 글을 썼다. 글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초심을 매 순간 떠올리지 않으면 어느새 다른 길로 접어들기에 출발점에서의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 책은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인간미가 넘치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다짐을 다시 떠올리려는 나의 간절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했던 시기에 최전선이라 할 수 있었던 대구 동산병원과 달서구 선별진료소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소회를 기록했다. 아울러 인권을 담은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뉴노멀에 대해 생각한다. 2부에서는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그리고 환자가 의사에 감동을 하게 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다. 3부에서는 아픈 몸보다 더 아픈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를 썼다. 4부에서는 내가 꿈꾸는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병원과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책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가 대구를 강타했다. 글쓰기를 잠시 멈추고 방호복을 입어야 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틈틈이 쪽방 주민들, 장애인들,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갔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왔다. 사람의 온기가 식어가는 감염병 시대를 맞아 그들은 사람의 향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사랑의 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김동은.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합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었어요. 간호사가 진료실로 달려오며 소식을 전했다.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 20년 2월 18일 오후 3시경이었다. 연이어 대구 지역 대학병원 4곳에 응급실이 폐쇄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교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2월 21일 아침 7시 30분 세미나실. 2월 20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병원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긴급 교수 회의의 소집 문자라니.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미 코로나 사태가 되어 있지 않은가. 다음날 회의에서 병원장은 부속 병원 중 하나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대구 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었다고 통보했다. 대구에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밤 급하게 내려진 결정인 듯했다. 두 병원에 갑자기 소기량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야 하므로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당장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암 치료 등을 위해 대구 의료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었다. 갑자기 옮겨갈 병원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일주일, 아니 최소 3일 전에라도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꿎은 간호사에게 항의가 쏟아졌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미리 병상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선생님, 장애인 한 분이 확진을 받았는데 입원할 병실이 없어요. 첫 환자 발생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생활 지원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둘러 장애인 환자를 위한 별도의 지정 병원이나 병동이 대구에 있는지 알아봤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확진을 받은 장애인은 상주 적십자병원까지 이송되어야 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되는 활동 지원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이 부족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돕는 동행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장애인은 감염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도 치료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선생님, 장애인분들이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확진 환자와 가까이에서 지냈던 장애인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코로나19 검사를 원했다. 보건소에 여러 번 전화해봤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연결되어도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염 확산 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검사 체계 역시 없었던 것이다. 연락을 받고 수소문해보니 대구 의료원 선별진료소가 아침 교대 시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다음날인 3일절 아침 8시에 장애인들과 대구 의료원에서 만났다. 진료 의사에게 자초 지정을 말하고 겨우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구 지역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았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어떻게 지낼지 걱정되었다. 3월 초쯤 라면, 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든 꾸러미를 들고 쪽방 상담소 활동가와 함께 쪽방촌을 찾아갔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쪽방촌은 더욱 힘들어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 지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하루 종일 고생한 활동가들이 고마웠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역시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지만 마스크는 국적을 가려 공급되었다. 이주 노동자 센터 활동가들은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마스크를 모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 마스크에 붙여진 이름은 평등 마스크였다. 모든 감염병이 그러하듯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왔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회원들 사이에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연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지 알 길이 없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의 상황을 살펴보니 경증 환자가 많아 의사가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구 의료원 선별진료소에도 직접 가보았다.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의사들은 문진과 검체 채취를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24시간 근무했다는 의사도 있었다. 간호사들 역시 인력이 부족해 하루 2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경인 의협은 선별진료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달서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의사를 찾고 있었다.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달서구 선별진료소를 맡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언제라도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로 만들고자 했다. 곧바로 인의협 회원 게시판에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할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아무도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기호에 불과했다. 하루 만에 2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진료의사로 자원했다. 막 인턴을 마친 새내기 의사부터 원로 교수까지 동참했다.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선별진료소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에게 알렸다. 며칠 전부터 진료 일정을 조율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서인지 아내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고맙고도 미안했다. 결국 부모님께는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묵뚝뚝한 아들에게 직접 묻지는 못하시고 손녀에게 전화해
아빠가 요즘 선별진료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 하고 물어보셨다고 해서 뜨끔했다. 특히 어린 딸에게 미안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아주기로 약속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면서 안아주지 못했다. 방호복을 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하므로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해 집에 오면 구석방에서 혼자 지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다 가족과의 거리두기까지 하느라 조금은 힘들었다. 하루는 선별진료소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방문 앞에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빠, 요즘 힘들지? 꼭 조심해야 해. 그리고 사랑해. 딸아이가 쓴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생님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안과의사 조아란인데요. 대구에 가서 돕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젊은 인의협 의사에 전화했다. 병원에 한 달간 휴가를 내고 2주간 봉사하고 2주간 자가격리 후 복귀할 계획이라고 했다.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가 선별진료소 한 곳을 맡아서 일하는 동안 대구의 다른 의료진이 숨을 돌릴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는 진료소에 머문 2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료 의사로 열심히 봉사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대구 시민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저는 부산 서면에 개원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100명입니다. 2주간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대구로 달려오겠다는 선생님도 있었다. 다음날 선별진료소에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타난 선생님은 그야말로 선별진료소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의료진이 지쳐있을 때마다 멋진 노래와 율동, 그리고 재미있는 의사를 선사해 많은 이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고생이 많으시죠? 백도명입니다. 네? 백도명 교수님이시라고요? 평소 존경하던 백도명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다니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다. 대구의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저라도 가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소신 있는 의견을 냈으며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도 밝혔던 백도명 교수님이었다. 노동자들의 의사라 불리는 교수님이 대구로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했다.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연세였지만 방호복을 입고 젊은 의사들 못지않게 열심히 문진과 검체 채취를 하셨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하는 곳도 잊지 않으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역작용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수님의 염려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가 있었다. 타인의 건강을 배려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르겠다는 사회적 관계 맺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원로 인의협 회원인 교수님이
선별진료소를 떠나며 남긴 말씀은 젊은 인이협 의사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다. 대경 인의협 소속 20여 명의 의사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달려온 인의협 의사들은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3월 3일 470명을 정점으로 하루 3,400건의 검체를 채취했다.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 질환일수록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 대구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달서구 선별진료소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달려가야 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인이협 초대 이사장을 지낸 서울대 명예교수 홍창희 선생님의 말씀이다. 선별진료소에서 땀을 흘렸던 의사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의사이기에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그들을 코로나19와의 싸움 최일선에서 서게 했다. 홍창희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서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의 하루. 대구의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구 의료원과 기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에 추가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인의협은 달서구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맡았다. 2020년 3월 2일 드디어 달서구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였다.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 주차장은 구불구불 경사진 커브길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롬바드 길과 유사해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오전 8시 30분이면 진료에 참여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군 인력, 파견 공무원 등이 모여든다.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차량은 이미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서둘러 레벨 D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고글과 페이스 실드를 쓴다. 처음 온 새내기 의사에게는 숙달된 선배 의사가 곁에서 탈착의법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방호복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료 과정에서 방호복 표면이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벗을 때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매번 약간의 긴장감이 흐른다. 선별 진료를 위해 완전 무장을 하고 나면 옆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말을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다. 검사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누가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방호복 등판에 굵은 펜으로 이름을 큼직하게 적어준다. 이름만 적는 것은 아니다. 인이협의 공유 김동은 참고로 헤어스타일만 공유와 비슷하다 처럼 별명이나 애칭도 적어준다. 예쁜 하트를 잔뜩 그려넣기도 하고 생일을 맞은 동료의 등에는 예쁜 케이크도 그려준다. 아침 9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한 출격 준비가 완료되면 모두 모여 화이팅을 외친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부른 후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다. 김동은 화이팅! 진료를 앞두고 긴장을 푸는 우리만의 노하우다. 달서구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4개의 진료 부스가 설치되었다. 부스마다 의사 1명, 간호인력 2~3명의 팀을 이룬다. 진료소 입구에서는 군에서 파견 나온 씩씩한 장병들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안내한다. 먼저 접수를 하고 진료에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의사의 문진이다. 차에 탄 채로 창을 조금만 내리게 한 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감염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지 묻는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문진 결과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체 채취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코와 목의 후방 깊은 곳에 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다. 가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래를 담을 수 있는 통을 차창으로 건네면 피검자가 창문을 닫고 차 안에서 직접 담아 밖으로 전달한다.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면봉을 코 속 깊숙이 넣으면 아프다고 짜증을 내는 분도 있었다.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검체가 많이 밀려 있어 검사 결과가 2~3일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리면 화를 내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라 그럴 거라고 이해했다. 차창을 올리며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라며 고마워하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 자신보다 의료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금스크라고 불릴 정도로 귀했던 마스크를 20장 남짓 챙겨온 어르신도 계셨다. 돌려드리느라 애를 먹었다. 마지막 부스에서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소독을 받으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다. 30분 이상 소요되던 일반 선별 진료소에 견져 훨씬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한 검사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방호복을 매번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 방호 물자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의료진과 검사를 받으러 온 피검자 간의 접촉이 최소화되어 감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재미교포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 특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다. 괜히 내가 뿌듯해졌다. 정신없이 검체에 채취를 하다 보면 방호복 안에 입은 옷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N95 마스크를 쓰고 문진을 오래 하면 숨을 쉬기도 힘들다.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쉽지 않다. 일회용인 방호복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화장실행을 줄이려 되도록 물도 마시지 않는다. 아침 9시에 시작한 오전 진료는 오후 12시 30분에 마무리된다. 12시가 가까워지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 서로 말은 안 해도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걸 다 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위바위보 배틀이다.
식당에 가는 순서를 정하는 중요한 대결이다. 4개 진료 부스를 대표하는 선수가 모여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긴 팀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진 팀은 터벅터벅 다시 진료 부스로 향한다. 장기화되는 선별 진료 속에 지치지 않도록 만든 작은 장치들 덕분에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군에서 파견온 커다란 덩치의 장병들이 양이 모자라 보이는 도시락을 먹고 있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서 다음날 이니업 선생님 한 분이 장병들이 잘 먹어야 한다며 삼계탕을 샀다. 그러자 다음날 한 장병의 부모님이 갈비탕을 내셨다. 그 다음날은 간호사 한 분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고 그 다음날은 이니업에서 대구의 명물 찜갈비를 준비했다. 이렇게 서로서로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힘든 선별 진료소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오후 4시 무렵이 되면 모두 서서히 지쳐간다. 검사를 받으러 오는 차량 행렬이 잠시 끊어지면 어김없이 분위기 메이커 대원들이 등장한다. 선별 진료소에서만 볼 수 있는 방호복 댄스 공연이 시작된다. 방호복을 입고 띠뚱띠뚱 춤추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파한대소하며 잠시 피로를 잊는다. 일과를 마치는 건 저녁 6시다. 보건소에서 온 수거 차량에 검체를 실어주고 진료실을 소독하면 보람찬 하루 일이 마무리된다. 답답했던 방호복을 벗고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이보다 더 상쾌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다. 아침에 파이팅을 외쳤던 자리에 다시 모여 하루를 평가하는 게 마지막 일정이다. 부족한 물품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한 후 많은 국민들이 보내준 떡과 빵 등의 간식을 서로 나눈다. 답지한 작은 선물을 손에 든 채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선별 진료소를 떠나는 얼굴에는 고글을 오래 착용해 생긴 굵은 자국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코로나19 최일선의 간호사.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코로나19 격리 병동 앞에서 만난 간호사가 지친 표정으로 한 말이다. 수술실 간호사였지만 간호인력이 부족해 며칠 전 차출되었다고 했다. 투입된 대부분의 간호사는 감염병동 근무 경험이 없었다. 감염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다. 방호복 착용과 탈의에 관한 8분짜리 동영상을 본 것이 전부였다. 간호사 4명이 50에서 60명의 확진 환자를 맡고 있다고 했다. 평상시 맞는 환자의 2배가 넘는다. 배식은 물론이고 병동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까지 모두 간호사의 몫이었다. 너무 힘들어 우는 간호사도 있다고 했다. 내일부터 격리병동에 들어가 간호사 일을 돕겠습니다. 병원장과 수간호사를 찾아가 말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눈빛과 우려의 눈빛이 섞여 있었다. 아침 6시 50분까지 병원으로 오라는 수간호사의 연락을 하루 전에 받았다. 휴대폰 알람 덕분에 새벽에 겨우 일어나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가 가장 많은 52병동에 배치되었고 3교대 근무 중 가장 바쁘다는 낮 근무 간호 A팀에 소속되었다. 우리 팀은 나를 포함해 총 5명이었다. 전남 순천의 아동병원에 근무하다 대구로 달려온 간호사도 있었다.
우리 팀은 방호복을 입고 교대 시간보다 15분 일찍 병동에 도착했다. 방근무를 마친 4명의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매우 지쳐 보였다. 우주복을 입은 듯한 8명의 간호사가 병동에 모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이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오전 7시 30분 업무를 시작하는데 수간호사가 가까이 오더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다. 교수님, 정신없이 바쁠 땐 제가 교수님이라고 배려해드리지 못해요. 그러며 편하게 생각하시고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거울 안으로 비치는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살짝 긴장되었다. 격리병동에서 주어진 나의 첫 업무는 배식이었다. 병동에서 검체 채취도 돕고 약도 나눠드리고 병동 질서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가장 주된 업무는 배식이었다. 내가 배식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매일 아침 7시 45분경이면 커다란 박스 5개가 병동에 도착한다. 환자들의 아침 도시락이다. 배식표에는 환자의 이름 옆에 상식 또는 연식이라고 적혀있다. 밥과 죽을 잘 선별해서 배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작전 실패는 용서되지만 배식 실패는 죽음이다 라는 군대의 불문율을 떠올리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나중에는 간호사들로부터 쉴 수 없는 명품 배식이라는 칭찬 듣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침 식사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이렇게 외치며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굿모닝이라는 아침 인사로 들렸는지 몇몇 환자분들은 밤늦게 아침 인사로 화답한다. 병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꾸 밥만 먹으면 어떡하노? 아직 코로나는 약도 없으니 잘 드셔서 스스로 면역력이 좋아져야 잘 낫지요. 12개 병실, 50명이 넘는 환자의 배식을 마치고 나면 방호복 안에 입은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숨도 가쁘고 정신도 약간 혼미하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뭔가를 건넨다.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팩 2개였다. 교수님, 하나는 머리에 이고 하나는 가슴에 안고 계세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격리병동에서 열을 식히는 간호사들만의 노하우였다. 체력 소모가 심해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오전 7시 30분에 낮 근무 A팀이 근무를 시작하면서 9시 30분에 B팀과 교대를 한다. 멀리서 교대를 위해 병동으로 다가오는 간호사들은 천사같이 보인다. 그래서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백의의 전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피식 웃는다. 근무 시간은 정말 천천히 가는데 쉬는 시간은 총알같이 지나간다. 간호사들은 그 짧은 휴식 시간에도 무척 바쁘다. 컵라면이나 빵 등으로 허기부터 채워야 한다. 개학이 연기되어 집에 있는 아이들 걱정에 잠시 통화를 하다 보면 곧 2번째 근무를 위해 다시 방호복을 입으러 가야 한다. 한 간호사가 거울 앞으로 나를 불렀다. 교수님, 곡을 오래 쓰고 있으면 눌려서 엄청 아파요 라며 내 이마의 콧등에 붉은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안 그래도 첫 2시간 근무하는 동안 머리와 콧잔등이 엄청 아팠었다. 간호사들이 반창고를 얼굴에 덕지덕지 붙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배려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에 참 고마웠다.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도에서도 환자 곁을 24시간 지킨 사람들은 바로 간호사였다. 하루하루 지쳐갔지만 사명감으로 끝까지 버텼다. 환자와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라고 했지만 간호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밥도 먹여드려야 하고 자세도 바꿔드려야 하고 옷도 갈아입혀드려야 한다.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병문안을 올 수 없어 답답해하는 보호자들의 전화도 친절히 받아야 했고 환자들의 불평, 불만도 해결해야 했다.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내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다. 하루 안 나오면 동료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명환실에 딸린 방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휴식이라면 휴식이었다. 메르스 때는 간호사들이 자기 차에서 잤다고 하니 그때보다는 좋아진 건가? 우리는 간호사들의 중노동을 잘 알지 못한다.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많이 반성을 했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의 행렬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간호사들의 극한 노동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중환자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했다. 간호 인력 부족 역시 코로나19 훨씬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간호사 10만 양병설이 등장한 적이 있다.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 없이 간호대학 정원만 늘리면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 이미 간호사의 장롱 면허는 넘쳐난다. 전체 간호사 중 실제로 병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43.9%에 불과한 이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5년 전 메르스 때처럼 곧 잊혀질 것이라는 걸 간호사들은 다 안다. 메르스의 교훈을 살리지 못해 이번에도 간호사들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마저 잊어버린다면 다음 감염병 확산 때는 정말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방역과 보건 의료 체계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간호사들의 노동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열악한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들려온 간호사들의 절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더는 이렇게 못해요. 외래 진료와 수술이 없는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격리병동에서 간호사들을 도운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구의 확진 환자가 크게 줄면서 병동 입원 환자도 점점 줄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입원하면서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병동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도 한 명 배치되었다. 병동을 떠날 때가 된 것이다. 병동 근무 마지막 날, 하필이면 힘든 일이 많았다. 이 병실 저 병실로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교대 시간을 넘겨서야 일을 마쳤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함께 일했던 4명의 간호사와 함께 병동을 빠져나오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마음 저희가 알아요.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하지 못함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